페미니즘은 당신을 해치지 않아요. 34번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아님.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요즘에 어떻게 농사 좀 짓고 계십니까? 아니요, 제 농사 짓던 시에서 그게 운영하는 거였는데, 네. 노인분들이 이렇게 근로 근로? 사업처럼 이렇게 관리하시고 운영하시는 뭐 이런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나이가 너무 드셔서 운영하기가 힘드시다고 하셔서 더 이상 하지 않는. 그래서, 못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떡해요. 모시물지까지 다 정해놨는데. 아주 잘하시는 것 같던데. 우리 말입니다. 방송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내가 이거를 기반으로 귀농을 하려고 그랬는데. 실험이었구나. 그렇죠. 어떡해요? 뭐 어떡해요. 대책 없습니까? 네, 대책 없습니다. 근데 땅 없으세요? 네, 땅도 없습니다. 아이고야, 뭐 또 생기겠죠? 네. 네. 그래요. 저는 친몰가족을 봤어요. 그 뭐예요? 다큐, 일본 다큐 영화인데요. 네. 인디스페이스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네,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일본에서 공동육아를 한 거예요. 비혼인 여성이 아이를 키우면서 그 아이를 남성들을 모아서 공동육아를 했는데 그 아이가 커서 20대였을 때 다큐로 이제 자기를 키워줬던 그 남성들을 인터뷰한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 한번 시간 되시면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손님을 모셨죠. 네. 네, 오랜만에 오셨어요. 인사를 직접 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활동하는 란입니다. 네, 네. 지난번에 언제 너무 오래돼가지고 언제 오셨었나? 네네, 그러게요. 좀 된 것 같아요. 네. 네, 또 오시기로 하고 네네네네. 네, 한참 있다 오셨습니다. 네. 바쁘셨죠? 네, 바빴고, 사담이지만 저는 텃밭 농사를 3년 차. 그래서 선배님. 이제 파종의 시기가 사실 이제 봄이 안 오고 계속 저희가 강장에 있어야 됐어가지고 밭을 갈 시간이 없어서 올해 농사를 망했다 이런 생각이 들던 그 찰나 이제 파면 선고가 되고 바로 밭을 일굴고 저는 모종을 사서 벌써 심었답니다. 무엇을 심으셨나요? 뭐 당연히 쌈채소 기본 가고요. 그다음에 옥수수, 고추, 가지, 방울토마토, 수박 2종. 예, 요렇게 했고 아직 이제 씨를 좀 뿌릴 게 남아 있습니다. 뭐 공심채라든지 바질 요런 거. 야채 가게를 하시는 것처럼 소소하게 한 2-3포기 정도씩. 예. 알차게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한 3평만 저한테 내주시면. 그러니까 경기도권에 살면 이렇게 돈을 주고 이렇게 텃밭 농사 할 수 있는 데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돈을 1년치 이렇게 내고. 지아님도 그거 하신 거죠? 경기도권이거든요. 네. 아쉬운 소식.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요즘, 그동안 란님께서 여러 가지 활동하셨을 텐데요. 또, 이게 계시는 곳이 또 성폭력 상담하는 곳이고, 또 입법 활동, 입법이나 개정, 이런 활동도 하잖아요. 예, 그 중에 하나로 계속 지금 이 강간죄 관련해서, 싸워오시는 것이 있죠. 그리고 최근에 또 토론회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토론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우선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예, 4월 15일에 있었죠? 네네네. 네. 4월 15일에 국회에서 국회의원실 몇 군데와 함께 일본이 형법상 강간죄를 개정을 2023년도에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토대로 한국의 법 개정의 어떤 과제
같은 거를 좀 짚어보는 토론회를 진행했었습니다. 네. 강간죄에서 부동의 성교죄로 일본 형법 개정 의미와 한국의 과제 뭐 이런 제목으로 국회 토론회를 진행하셨어요. 네네. 예. 그 각 당에서 다 오셨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네. 뭐 축사는 토론 자료집은 제가 가보진 않았으니까 자료집에는 그래도 각 당에서 한 분씩은 오셔서 축사를 올려주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은 더 많은 의원들한테 제안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라고 강간죄 개정을 요구하는 연대체 단위가 있는데 이 연대체 단위가 이제 작년 총선 이제 지나고 22대 국회에 이제 만들어지고 나서 강간죄 개정을 할 수 있는 의원이 누가 있을까, 이거를 이제 더 늦추지 않아야 할 텐데 해서 되게 많은 의원실들을 만났거든요. 근데 되게 많은 의원실들을 만나고 그 과정에서 내가 저도 같이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렇게 응답을 하셨던 의원님들도 계셨어가지고 그런 응답을 줬던 곳들, 아닌 곳들 다 많이 연락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제 최종적으로 함께 하시는 명단은 이제 자료집에 나와 있는 명단이 되었습니다. 네. 네. 조국혁신당의 전춘색 의원님하고 진보당의 정혜경 의원님은 아직 발의는 안 됐지만 그 강간죄 개정 입법을 안을 내부 시스템에 성안하신 상태예요. 근데 이제 10명이 모여야 이제 발의가 되는 시스템이어서 10명을 지금 모으는 중인데 어쨌든 그 두 분은 개정안도 내신 분들이어서 저희가 당일에 공동 주최로 또 현장 축사로 함께 해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 그럼 발의를 같이 공동은 아니고 각각의 안으로 제출은 하신 상태입니다. 아, 차이가 많이 나나요? 많이 나진 않지만, 그러니까 21대 때도 그렇고 20대도 그렇고 되게 많은 이제 강간죄 개정안들이 나왔는데 이거를 이제 그 그러니까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뭐라고 표현할 거냐, 뭐 예를 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내지는 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런 식의 약간 문구 표현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행위를 강간 행위로만 둘 거냐, 아니면 유사 강간이라고 하는 이제 여성의 성기에 남성 성기가 삽입되는 행위 외에 다른 성적 침해도 다 포괄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식의 이제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보니까 발제를 이 일본 개정한 법을 좀 보는 거라서 발제를 일본 형법 개정 내용과 사회 변화에 대해서 다토코로유라고 하는 일본 스프링? 네네. 이런 단체가 단체인가요? 네, 단체입니다. 네. 여기 공동대표라고 써 있던데요. 네, 그 스프링이라는 단체가 이 일본 내에 이 부동의 성교죄라고 하는 강간죄를 개정하는데 되게 역할을 많이 한 시민단체인데, 여기도 보니까 그 뭐 피해 당사자, 그다음 변호사, 뭐 심리 상담가 이런 분들이 다 같이 모여 있는 단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들이 한국에 오실 수 있도록 약간 되면서 저희가 이 국회 토론회를 좀 같이 할 수 있는지 좀 제안을 드려서 같이 하게 되었고요. 그 발제를 해주신 내용은 일본이 어떻게 해서 부동의 성교죄로 개정을 할 수 있었는지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개정의 과정에 되게 의미 있었던 어떤 대중들의 어떤 시위라고 하는 형태, 그다음에 입법 과정에서의 로비 활동, 이런 이야기들을 되게 생생하게 들을 수 있어서 국회의원실 보좌진들한테도 되게 의미 있었다고 평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법을 만들고 이게 실제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지를 좀 그 프로세스를 좀 알게 됐다. 약간 이런 평가들도 좀 많이 하셨으면 돼서 되게 의미 있는 토론회를 진행한 것 같아요. 이 단체가 실제로 일본에서 법 개정을 할 때 주도적으로 같이 활동을 하고 뭐 이렇게 법도 분석하고 이랬던 단체였던 거죠?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특이하다고 저희는 생각하는 게, 일본은 그러니까 한국의 법무부 같은 데에서 되게 주도적으로 법안을 마련했는데, 이때 이 스프링 단체가 약간 판례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피해자들이 겪는 그 강간의 상황 같은 거를 분석해서 계속 실태조사 결과를 데이터로 제시를 해요. 그래서 그게 법안의 어떤 내용으로 만들어지도록 하는 역할들을 하고,
뭐 의원들을 만난다든지 해서 법안에 좀 힘을 개정하는데 힘을 실어달라는 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법무부와 같이 힘을 이렇게 모아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정을 쭉 하셨고 지금 일본 형법은 개정을 2023년도에 했지만 3년 뒤에 재검토한다는 부칙이 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시행을 하고 약간 보완하거나 수정해야 할 상황을 다시 한번 검토할 건데 그 과정에 필요한 내용들도 지금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마련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일본 스프링이라고 하는 단체는 형법 관련한 개정 활동만 하는 곳은 아닌데 그 중에 여러 활동 중에 이 형법 개정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인 거죠? 그러니까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당사자들이 모여 있는 그런 단체고요. 그래서 스프링에서는 이제 또 어떤 관심사로 갖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는 공소시효 문제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성폭력을 강간죄를 동의 여부로 구속 요건을 변경하는 거를 했다면 이제는 이미 시효가 넘겨서 처벌하지 못하는 피해? 그렇지만 한국도 친족성폭력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문제다라고 하는 지금 저희도 활동하고 있고 또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배제됐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아동이라든지 어떤 특정 범죄에 있어서는 사실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처벌하지 못하게 되는 여러 상황들을 좀 살필 필요가 있어서 공소시효와 관련한 활동도 약간 예정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다양하게 성폭력과 관련한 피해자 직접 지원과 약간 법 개정 이런 입법 활동들을 하는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청취자분들 중에 비동의 강간죄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그 지금 형법 제297조인데요. 한국은 이제 강간죄라고 하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강간이 성립하려면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폭행이나 협박이 없으면 강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법규를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 많은 언론이나 이제 정치인들이 이제 비동의 강간죄 도입 약간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는데 명확하게 얘기하자면 새로운 어떤 것을 도입하자는 것이 아니라 형법에 있는 이 강간죄 구속 요건을 바꾸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표현하자면 형법상 강간죄를 개정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형법상 강간죄 개정이라고 저희는 이제 표현을 하고 그 강간을 구성하는 것을 상대방의 동의라고 하는 동의 여부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동의 여부로 강간이 성립되도록 하는 법규를 마련하자는 게 지금 개정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폭행과 협박 외에 수많은 상황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딱 구속 요건을 딱 갖추는 것이 훨씬 더 강간죄임에도 벗어날 수 있게 만드는 요건들이라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여러 약간 연구들이 있는데 10명 중에 6명은 폭행 협박이 없는 상태에서 강간 피해를 입는다는 게 되게 많은 연구들의 어떤 결과고, 그 외에 예를 들면 2022년도에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했던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추행 같은 경우에 저희는 강제추행도 마찬가지로 폭행 또는 협박이거든요. 네. 근데 추행 같은 경우도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던 경우는 10%가 안 됐고요. 제일 많았던 거는 속임. 속임의 상태 또는 갑자기 기습적인 상황, 그 다음이 강요, 그 다음이 지위를 이용한 이런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추행도 강간도 사실 폭행 협박이 아니라 속이거나 기습적이거나 강요를 하거나 지위를 이용하는 등의 방식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현행법에 너무 놓쳐지고 있는 강간 피해가 많다. 실제로 처벌에 이를 수 있도록 하려면 이 모든 것들을 좀 포괄할 수 있는 구성 요건으로 변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폭행과 협박을 동의 여부로 이렇게 이제 법안들은 이제 폭행 협박을 일종의 가중
요소로 두는 법안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구성하기 나름인데, 그러니까 폭행 협박을 그러니까 기본적인 강간죄 구성 요건으로는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동의 여부고 그 위에 폭행이 있었으면 조금 더 처벌. 이런 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안도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거를 그냥 다 8가지 사유로 명시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폭행 협박이고요. 뭐 그 중에 하나가 속임, 그 중에 하나가 강요, 그 중에 하나가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형량이 다 이제 일본은 딱 몇 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뭐 6개월에서 10년 이렇게까지 되어 있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저희의 법안으로 따지자면 가중처벌할 수 있는 어떤 요소로 보는 것이지만 꼭 요거를 기본으로 해서는 안 된다. 기본은 동의 여부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네.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8가지 일본 그 발제에서 나왔던 8가지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볼까 하는데 그 전에 노래 한 곡 딱 듣고 시작할게요. 란님의 추천곡 있으시죠? 아니, 사실 저는 이제 새로운 대통령도 뽑아야 하고 이런 마당에 강장에서 저희가 거의 매일매일 불렀던 이 노래를 다시금 듣고 싶은 생각에 소녀시대의 다만세를 요청드렸습니다. 다시 만난 세계. 다시 만난 세계 듣고 오겠습니다. 네. 전해주고 싶었을 그 시간이
그러면 다시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23년도에 개정이 됐다는 법의 이름은 뭔가요? 정확한 명칭이. 이게 좀 한국어로 좀 표현을 하자면 부동의 선교, 부동의 추행 이렇게 약간 번역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제목이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조금 그러니까 한국이 일본의 형법을 그대로 많이 차용해 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 형법의 개정이 사실 한국의 법 개정에 되게 참조를 할 수 있는 지점이 많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제 좀 눈에 띄는 것은 이런 식의 이제 표현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말을 한국어로 어떻게 이제 표현하는 게 적절할지는 조금 고민이 되게 필요하지만, 예를 들면, 부동의 선교나 부동의 추행에 관련해서도 그냥 단순히 동의 없음, 약간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8가지 사유로 인해서, 이 사람이 동의하지 않는 의사를 형성하거나, 그거를 표현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완수하기 곤란한 상태가 되게 하거나 그걸 이용해서 한 것을 처벌하는 약간 이런 식의 법문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의 의사가 단순히 표명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표명할 수 없는 어떤 상황 그리고 그게 표명에 이르기 전에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수도 있는 어떤 상황 되게 많은 어떤 상황들을 되게 고려하면서 이 법문을 만들었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 표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목은 부동의 추행, 부동의 선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그 8가지 네네네. 8가지 사유를 그 스프링 단체는 이 8가지 사유를 분석하는데 판례 분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판례를 1,300개 정도를 분석을 해서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이렇게 목록화를 해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온 8가지의 사유가 첫 번째는 폭행 또는 협박. 그러니까 폭행 또는 협박 상황에서 강간 피해. 두 번째는 심신장애. 그래서 심신장애를 일으키거나 또는 그것이 있는 상태. 세 번째는 알코올, 약물. 그래서 그걸 섭취하게 하거나 또는 그 영향력 안에 있을 때 일어난 피해. 그 다음에 5번째는 이제 동의하지 않는 의사를 형성하거나 표명하거나 완수할 틈이 없는, 그러니까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것. 그다음에 6번째는 약간 공포심이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되게 예상과 다른 어떤 상태에 직면하게 해서 이 사람이 경악하거나 공포한 어떤 상태를 만들거나 또는 그걸 이용하는 것. 그다음에 7번째는 학대. 그래서 학대에 기인하는 어떤 심리적인 반응 또는 그걸 일으켜서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이 이제 지위와 관련해서 이제 경제적 또는 사회적 관계상의 지위에 따른 영향력으로 그것으로 인해 이제 불이익을 우려하게 하거나 또는 그걸 우려하고 있는 것을 이용해서 라고 하는 형태로 이 8가지 사유에 있는 상태에서 동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울 때 이루어진 추행과 선교 행위를 처벌하는 법규로 법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판례를 다 이렇게 본 거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몇 년치를 본 거예요, 그럼? 5년치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일본 법무성이랑 같이 약간 아마 그런 분석 작업을 법문 구성을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5년에서 2019년 정도까지 5년치의 판결문을 분석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각각에 대해서 혹시 뭐 좀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 이 8가지의 규정 중에 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사실 한국도 이 네. 각각의 요소들을 다 아예 빼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별도의 이제 처벌법상의 별도의 이제 조항들로 가지고 있기는 하고 이게 형법에는 들어 있지 않고 그런 상태인데 어쨌든 이제 물론 각각의 요소들이 다 저는 되게 어떤 강간 피해 상황을 되게 명확하게 좀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를 들면 한동훈식처럼 무고한 사람이 늘어날 거다. 동의 여부로 개정하면 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상황들이 강간의 상황이야라고 되게 명확하게 제시해서 법관들도 또는 수사기관도 오히려 되게 명확하게 가이드를 가지고 수사하고
처벌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조항들로 구성됐다는 게 되게 참고할 지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특히 뭐 어떤 이제 이 사람이 실제로 그러한 강간 피해를 입는 데에 어떤 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거냐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케이스마다 다 다른데 이걸 되게 이 8가지 유형화하면서 사람들이 실제로 그 피해도 이런 유형 중에 하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사실 2차 피해라든지 피해자 다움에도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러니까 달리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주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뭐 하나로 뽑기보다는 이 모든 것이 사실 되게 한국의 상황하고도 되게 다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 같아요. 그 실제로 일본에서 2024년 기준으로 그 검거율하고 기소율을 조사를 했더니 그 전년 대비 한 62.9%? 78.4%가 증가했다고 했고 이게 오히려 더 명확해졌기 때문에 피해자가 나서기도 더 좋고 판사들도 판단하기도 훨씬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결과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날 그러면 이 토론회에서 지금 8가지 요소를 좀 이야기했고 보니까 사례들도 좀 사례를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이 요소들이 나오게 됐는지 도출되었는지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발제를 하신 것 같아요. 그날 왔던 이제 토론자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좀 의견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일본의 23년도의 이 법 개정이 한국에 어떤 영향 혹은 뭐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이런 이야기 좀 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시간이 네. 많이 여유가 없었어요. 2시간이었는데 네. 이게 또 이제 일본어와 한국어를 순차 통역해야 하고 그래서 시간이 정말 바타서 네. 토론을 좀 충분히 못한 건 조금 저희도 좀 아쉬운데 어쨌든 토론자로 저희가 좀 고려하면서 찝었던 건 하나는 이제 장애 여성의 성폭력 피해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 네. 두 번째는 친밀한 관계에서 이제 이 성폭력 상황을 어떻게 이제 구성할 거냐. 약간 요런 것은 좀 토론으로 각각 이제 장애여성 공감의 이제 나무 성폭력 상담 소장님, 그 다음에 한국여성의 전화 송난희 상임대표님이 각각의 토론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우리는 어떤 관계성 내지는 어떤 피해자의 상황과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특수하게 고려되는 순간, 때로는 그 사람에게 그런 판단을 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뭐랄까요, 능력이 되지 않는 어떤 상태로 두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법에서 충분히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피해자의 피해 경험을 법의 권리로 보장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떤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을 조금 짚는 그런 토론들을 좀 했던 것 같고요. 특히 친밀한 관계라고 하는 관계성에서 기반한 성적 폭력이 사실 되게 많이 강간 피해로 그러니까 해석되지 않고 있거든요. 인정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여전히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적 침해 문제를 무엇이 침해된 것으로 볼 거냐라고 하는 부분도 이 단순히 법을 개정하는데 법문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되게 사회적인 의미나 내용들도 달리 구성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되게 많은 분들은 사실 일본도 저렇게 할 수 있다면 한국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가능성을 좀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당일 현장에는 지금 비동의 강간죄로 개정해달라고 하는 국민동의 청원을 냈던 청원자분들도 오셨거든요. 피해자분들도 많이 오셨고요. 그래서 피해자분들도 내 사건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이후에 피해자들은 동의 여부로 개정이 되어서 피해가 인정되는 법 개정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취지의 말씀들도 많이 전달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됐습니다. 아까 그 8가지 중에서 저는 조금 더 관심이 가는 게 심신장애거든요. 특히 이제 요즘에 정신적으로 약해지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걸 알고 접근해서 그렇게 폭력을 가하고 폭행하고 이런 사람들의 사건들이 눈에 잘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요즘에. 근데 보니까 마지막 발제문이 그거와 관련된 발제문인 것 같아요.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장애 여성 성폭력 피해와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 계속 쟁점은 이 장애 여성이라고 하는 심신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법 체계는 사실 되게 보호의 의미가 되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사실 동의 여부를 그 의사를 표현하거나 표명하거나 완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보는 법규로 구성되어 있죠. 가중처벌하는 규정들도 그렇고요. 네. 그런데 사실 이제 나무 소장님이 주로 이제 짚고자 하는 것은 이 장애 여성들이 실제로 그렇게 동의가 결격된 위치로만 계속해서 위치 지어질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점들도 이야기를 하셨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를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꼭 장애 상태만은 아니지만 어떤 심리적으로 되게 취약한 어떤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활용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럼 이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법에서 보장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 어떻게 반영되어야 할 거냐라고 하는 고민의식을 조금 던져주는 토론을 좀 제시를 해주신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이제 법 체계는 폭행협박을 두고 폭행협박으로 포함되지 않는 그렇지만 보호해야 한다고 여겨지는 어떤 대상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을 두면서 마련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이라든지 심신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친족관계라든지 근데 이건 사실 되게 많은 피해자분들이 이제 투쟁으로 해서 만들어진 결과이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특정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만을 호명하는 어떤 식의 이제 구분을 두기도 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어떤 고민이 필요할까 이런 것이 조금 과제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어떻게 혹시 일본의 법조문은 사실 그 8개의 조항을 두고 있고요. 네. 일본도 16세 미만에 대한 내용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16세 의제강간처럼 내용이 이제 그러니까 176조가 부동의 추행이고 177조가 부동의 성교죄인데 부동의 추행죄의 1항에 이제 8가지 각 호의 상황이 있고 2항은 이제 오인, 그러니까 속이게 하는, 오인하거나 착각하게 하는 것도 똑같이 한다. 그리고 3항이 16세 미만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16세 미만에 해당하는 피해자는 이제 의제강간으로 처벌하는 법규를 그것도 별도로 두고 있는데 형량은 같게. 그러니까 가중은 아니고 형량은 같게. 근데 그 각 호에 따라서 약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한국 성폭력 상담소에서도 계속 좀 오랫동안 계속 이야기하고 계신 부분인데 이 일본 스프링처럼 판례들을 좀 보시면서 하고 계시나요? 그 동의 여부와 관련한 판례들은 굉장히 많이 분석된 연구들이 있어요. 네, 있고 저희 상담소 같은 경우는 이제 매해 로스쿨 실무수습이라고 로스쿨 학생분들이 이제 실무수습을 오시는데 그때마다 약간 3년치, 5년치 약간 동의와 관련한 약간 판례 분석들을 했던 자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쭉 모아서 저희도 유형화를 아직 해보진 않아서 일본의 사례를 듣고 우리도 한번 유형화를 해볼까? 우리는 이 8가지 사유 말고 뭔가 더 있을까? 또는 어떤 것은 조금 달리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계획을 잡지 못했지만 자료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미 판례상 동의 없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라고 하는 표현을 쓴 판례는 되게 많다고 하고 그러한 어떤 의사에 반하여 또는 동의 없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어떤 판례들이 있는지를 분석한 연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사실은, 그러니까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동훈이나 이런 데도. 이미 동의 없으면 판단하고 있다. 법은 아니지만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만들어야 되냐 이런 굳이 만들어야 되냐 개정을 개정이 필요하냐 돼? 이런 이렇게. 얘기인데 네. 달리 얘기하면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면 법에서 명확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법의 안정성 측면에도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또 하고 있기도 합니다. 왜 안 할까요? 왜 도대체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사실 이 성적 관계라고 하는 것이 되게 이렇게 딱 어디서 어디까지는 동이고 어디서 어디까지는 비동이고 라고 하는 것을 배운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의 어떤 또는 남성의 누구여도 성적 관계에서 동의 의사를 표현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다라고 하는 것이 없다 보니까 이것이 동의된 성관계가 아니라고 했을 때에 갖게 되는 어떤 범죄적인 상황에 대한 과도한 어떤 우려들도 저는 한 축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말하자면 특정하게는 여성이 이건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야라고 말을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불안. 이전에 약간 성관계를 생각했을 때 한 번쯤은 다 걸리게 되는 어떤 순간들. 무엇이 동의고 동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를 습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는 약간 불안감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성적 관계에서 되게 주도적인 어떤 두 사람이 주체성을 가지고 이게 협의를 하거나 합의를 할 수 있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 법에서 어떤 것을 보호하는 법익 측면으로 볼 것인가도 되게 쟁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늘 강간은 정조에 관한 문제인데 사실 정조에 관한 문제라면 이 여성이 끝까지 목숨을 다해서 지키려고 하는 어떤 것이어야지 이게 협상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둔갑하는 순간 이 둘의 관계는 되게 역전될 수도 있는 관계가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되게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되게 그런 남성 중심적인 어떤 성문화랄지 이런 것들도 여전히 되게 큰 걸림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무고한 남성이라고 하는 반대 논리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강간죄가 강간죄가 개정되면 그냥 단순히 법이 개정되는 걸로 끝난다고 생각되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 많은 것들이 바뀔 거고 어떤 한 사람이 어떤 한 사람과 관계 맺는 방법, 성적 관계에 이르는 과정, 그 과정이 무엇이 동이고 무엇이 동의이지 않은지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매 순간에 일상 순간에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 이 모든 것에 되게 다른 변화 지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더 변화하기 싫어하고 거부하고 그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도 듭니다. 단순한 법 개정 그것에 대한 처벌의 문제를 뛰어넘는 네. 어떤 문화적인 것들 네. 예, 다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큰 거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큰 문제.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성교육 우리가 볼 땐 필요한 성교육 책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성교육 책들을 다 폐기한다던가 이런 일이 있었겠죠. 다 동시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노래 하나 더 들을까요? 네. 네. 제가 요즘 이 밴드에 빠져 있습니다. 예, 터치드의 밴드고요. 예, 하이라이트 저의 추천곡입니다. 네, 듣고 오겠습니다. 저 멀리 기다리는 이름 모를 고민들과 언젠가 그리워질 지나간 것들도 안녕 간질간질하게
춤추자 큰 소리로 이 또한 사라질 시간 다시는 오지 않을 것들을 담에 까자 아슬아슬하게 올라오는 다가오는 이 순간의 하얀 highlight 간질간질하게 피어나는 다가오는 이 순간의 하얀 highlight 네, 터치드의 하이라이트 듣고 오셨습니다. 요 토론회 자료집 요거 이제 청취하신 분들 중에 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네네. 토론회 자료집 어디 올려져 네, 있나요? 저희 한국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에 오시면 발간 자료에 다 PDF 파일로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보실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아까 라니님 하신 이야기에 또 생각나는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그 비동의 강간죄라는 게 남성들에게는 당연히 그렇게 느껴지겠지만 사실 여성들에게도 동의를 하고 관계를 맺는다고라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저는 봤어요. 실제로 수년 전에 전 두 분이 이렇게 동의가 됐다고 생각하고 관계를 가졌는데 여성분이 다음 날 이제 자기는 폭행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고 그 남성분의 이제 친구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연인 관계에서 뭐 야 우리 지금부터 관계하자 이렇게 하지 않지 않냐 그런 분위기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관계를 갖는 건데 이게 이제 그쪽 둘은 충분히 그때 그렇게 했는데 왜 말이 바뀌냐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성이라는 거는 다음 날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냥 넘어갔지만 나중에 다시 생각해 보면 이게 아니었구나라고 다시 회상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거는 동의하고 그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하는 게 맞다. 근데 이제 뭐 연인 관계는 또 그렇게 안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저는 수년간 수녀의 삶을 살아. 이런 거 방송 나가도 괜찮은 거 맞아요? 괜찮겠죠. 아니 뭐 관계 중에도 그만하자. 그럴 수 있잖아. 난 많이 그러거든.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게 원래 이런 게 정상적이야. 그러니까 원래 연인 관계에는 안 물어보고 그냥 분위기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쵸.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관계가 나는 폭력이었어라고 말하는 건 이유 없이 그렇죠. 그렇게 예. 이야기하진 않는단 말이죠. 그럼 그 이유가 뭔지를 보면 대체로는 자기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했지만 친밀한 관계니까 해줬지만 나는 동의하지 않은 관계였다. 내지는 그냥 단순히 나는 동의하지 않는 관계였어. 에서부터 아니면 또는 되게 어떤 심각한 어떤 내가 성적 침해라고 느낀 어떤 상황까지가 이게 다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 바뀌어서라기보다는 어떠한 문제가 있었던 상황의 관계였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그런 표현을 해도 그걸 표현이라고 받지 않는 게 너무 이성의 관계의 질서에서 너무나 정상적인 어떤 성관계의 각본으로 이미 우리 사회는 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하다가 안 한다거나 기분이 안 좋으니까 안 하고 싶다거나 졸리니까 안 하고 싶다거나 지금은 안 하고 싶지만 5분 뒤에는 하고 싶어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그럴 수 있는 것들인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어떤 이 자체 이 모든 것을 통칭하고 있는 이 성문화 약간 이 모든 것이 사실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게 뭐 연인이면 연인이기 때문에 더 문제인 어떤 상황들이 있다는 점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죠. 어려운 거라는 건 정말 정말 저도 많이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적극적 합의라고 하는 그럼 어떤 상태에서의 동의를 실천할 수 있을 것이냐 이 프로젝트를 되게 오랫동안 하고 실제로 성적 관계에서의 그런 동의 경험에 대해서 연구도 해봤어요. 인터뷰도 해봤는데 많은 여성들이 어떤 성적 실천 관계 내에서 이런 것들이 되게 좌절되거나 표명하기 어려운 어떤 상황들을 되게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는 알지만 실질적인 관계 내에서는 그것이 표현되거나 표명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거절당하는 어떤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의식적으로 알아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되게 많은 것들이 또 함께 변화해야 가능한 일이겠구나라는 생각들도 저희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해야 된다. 알면서도 거절당하면 혹시 그 다음에 관계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뭐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하면 그렇죠. 예, 못하게 될 수도 있겠죠. 어렵네요. 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 성과 관련된 문제는 왜 이렇게 다 어렵게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렇게 배워왔고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게 그래서인 것 같아요. 이게 좀 오픈되고 좀 더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되면 좀 더 쉽게 쑥스럽지도 않고 얘기하면 더 잘 풀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밥 같이 먹을래? 싫은데? 이러고 하는 것처럼 네. 특별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이상하게 성만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네, 좀 더 연구가 되어져야 되고 좀 더 이야기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요 토론회는 더 혹시 저 한 가지 네. 더 있는데 제가 보다가 좀 제가 잘 모르는 거여가지고 네. 노 민스 노는 이제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아니오는 아니오다. 예스 민스 예스로 가고 있다고 그 일본 쪽에서 그렇게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뭔가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런 건데 노 민스 노는 내가 싫다고 한 거는 성폭력이야. 예스 민스 예스 내가 동의한 것만 동의된 성관계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 민스 노는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이제 명시적으로 피해자가 의사를 표명했느냐 여부를 되게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절 의사를 했는데도 나아가는 것을 처벌하는 것이고 예스 민즈 예스는 이제 동의한 것만 처벌하지 않는 영역으로 두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여타의 조건들이 뭐가 있는지를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 스프링 단체 같은 경우는 이제 스스로의 한계를 우리는 예스 민즈 예스까지는 나아가지는 못했다. 그래서 이 유형력 모델을 뭘로 볼 거냐가 이게 각국의 유형력 모델에 따라 다른데 우리는 노민즈 노로만 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하시고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네. 한국도
물론 이제 yes means yes로 변화해야 한다, 나아가야 한다라는 방향 설정은 있지만 실제 법 개정 과정에서는 그런 것들이 되게 다투게 되는 어떤 과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적극적 동의라고 얘기한 게 바로 그렇죠. 그럴까요? 그러니까 내가 동의한 성관계야라고 하지 않는 것들은 왜 동의할 수 없는 조건이 있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yes means yes라면 no means yes는 되게 명시적인 거절 의사. 내가 정말 거절한 어떤 행위만을 노 의사로만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되셨어요? 그래서 여전히 약간 그 법 개정을 이룬 다른 유럽들도 그 노민스 노라고 하는 유형령 모델을 채택한 국가들은 여성이 그렇게 노라고 표현하지 않았다. 폭행 협박은 없었다 하더라도 동의 의사를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빠져나가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yes라고 네. 말해야 한다. 지금 여성신문에 며칠 전에 2030 여성 유권자 리포트로 이제 스텔스 페미니즘 이런 용어로 저는 처음 듣는 용어여가지고 스텔스 페미니즘이 뭔가요, 라님? 그 조기 대선이 이제 시작되는데 이제 광장에 나왔던 많은 어떤 의제들, 특히 이제 젠더나 성평등 관련한 의제들이 너무 눈에 보이지 않는다. 너무 후퇴해야 하는 거 아니냐. 더 상황이 안 좋다. 이런 약간 분석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좀 무거운데요. 그 여성신문에서 4월 24일 날 보도를 한 게 이제 2030 여성들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이고, 여성들이 이번 대선에서 어떠한 이제 정책을 고려하는지 뭐 이런 질문들을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페미니즘이라고 생각하는지 약간 이런 질문들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 스텔스 페미니즘 현상이 있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해서 저도 살펴보니까 이 스텔스라는 게 항공기가 그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페미니즘이라는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탐지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평등 가치는 여전히 지지한다. 라고 하는 현상을 이제 스텔스 페미니즘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응답자 10명 중에 6명은 페미니즘에 동의한다고 응답을 했는데, 그런데 또 동시에 성평등을 지지하지만 표현이 부담스럽다는 응답도 46.8%로 가장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여성들은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가치에 동의하지만 본인이 페미니즘에 동의하는 사람이라거나,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라고 호명당하는 걸 되게 두려워한다, 어려워한다, 라고 하는 현상을 좀 응답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 페미니스트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건 지향은 그러니까 페미니즘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그렇다고 스스로는 얘기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분석한 내용을 보니까, 그러니까 응답자 10명 중에 8명은 본인이 페미니스트라는 것을 공개하면 온라인상에서 공격받을 가능성이 클 것 같다라는 응답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더 눈에 띄었던 건 10명 중에 7명이 내가 페미니스트라는 걸 공개하면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 같다라고 응답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너무 페미니즘, 이른바 사상검증이라고 해서 본인이 페미니즘에 동의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직장이라고 하는 노동권의 측면에서도 되게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게 되게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이 응답으로 나온 것 같아서 저는 조금 놀라기도 하고, 이거 진짜 여성들한테 되게 실존의 문제겠구나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페미니스트다라고 하지 못하는 이유가 네네네. 내가 그렇게 삶을 살고 있지 못해서 페미니즘이 뭔지 알고 되게 동의하고, 그렇지만 나의 삶은 그렇지가 않아. 너무 이 가부장 사회에 복무하는 사람 같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페미니스트라고 스스로를 말하지 못하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다르군요, 이유가. 그렇죠. 외부의 불이익들 때문에 좌표가 찍히는 순간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으니까요. 되게 어떤
그러니까 이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그럴 수 있는 요소가 됐다는 것도 참 되게 사회적으로 저희가 좀 짚어봐야 하는 어떤 대목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도 회피하거나 또는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이런 요소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게 페미니즘에 대한 어떤 내용적인 반대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현상적 저희가 이제 방송하면서 가끔 그런 우스갯소리로 좀 공부 좀 해라 이런 얘기를 몇 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사실 그 내용적으로 비판한다고 보여지지가 않거든요. 그냥 많은 혐오들 중에 하나로 보여지는 거예요. 누구 하나 걸리기만 해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것처럼 그 중에 하나 걸린 것처럼 페미니즘이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네네네. 몇 달 전에 하여튼 건기면영 선생님이 어떤 토론회 자리에서 페미니즘은 남성을 혐오하는 학문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정말 동의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성을 혐오하는 걸로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서 하는 게 페미니즘이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어떤 성별을 더 고려한다고 하는 어떤 오해라든지 그것이 양산하는 어떤 왜곡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 전반에 너무나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측면에서 되게 백래시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상황을 우리가 그냥 글로만이 아니라 되게 피부로 느끼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네. 저희가 이제 시간도 다 되었고, 네. 또 란님도 보내드려야 하고 다음에 또 한번 오셔야죠. 네, 다음에 불러주시면 다음은 더 준비를 잘 하고 몸 상태가 좋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또 이렇게 토론의 이야기도 나눠주시고 개념들도 설명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대선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그쵸. 네. 또 한번 오시죠 뭐. 네, 대선, 네, 얼마 안 남았지만, 네네. 네, 6월 3일이 되기 전에 한번 오시면 되죠. 예.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가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곡 듣고 저희 34회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오지은님 아시죠? 네. 작가도 하시고 가수도 네. 하시는 분이 책을 내셨더라고요. 우울증 가이드북이라고. 우울증 가이드북. 네, 오늘도 우울한 당신을 위한 아주 쉽고 쓸모있는 안내서. 요즘에 무기력증에 빠지셨다더니 지아님이 그 제목에서 벌써 그래서 마음에 그 드셨군요. 책이 신간이 나왔길래 네. 생각이 나서 오지은님의 노래를 골랐고요. 익숙한 새벽 3시 듣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란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리를